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IoT 안경을 위한 기계학습 관련 이론과 적용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신라대학교 인공지능학과에 현재 학과장을 맡고 있는 변승규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공부할 이론은 기계학습을 IoT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것들이 IoT 환경에 기계학습이 적용이 되었는가, 하나부터 10까지 꼼꼼하게 따져서 뜯어가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또는 IoT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사물 인터넷이라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보통 사물 인터넷 하면 인터넷에서 검색했을 때 왼쪽 이렇게 나와 있는 그림들이 많이 찾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약자는 알아. IoT는 Internet of Things의 약자이고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말은 이 Internet of Things를 번역한 우리나라 말이다. 그러면 이거는 문자 그대로라고 하면 사물의 인터넷이고, 나는 이건 조금 번역에서 너무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잘린 것 같아 라고 하면 사물이 인터넷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마트폰, 스마트 개측기, 스마트 깡통 분리수거기,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IoT라는 말이랑 스마트 어쩌고 하는 말이랑 같은 말일까요? 일단은 배경에 있는 근원을 한번 살펴보면 요즘 시대에 어떠한 기기들이 만들어지더라도 인터넷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가적으로 예전에 있던 과거의 장치들보다는 조금 더 지능적인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지능적 처리가 된다는 것은 조금 더 똑똑하게 내가 사용하기 편리한 기능을 제공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본단 말이죠. 그래서 저 두 가지를 동의어로 써왔을 겁니다. IoT 장치하면 지능적인 처리가 대체로 붙어 있고, 스마트 장치하면 보통 인터넷이 되는 그런 기기들이 많으니까. 저도 이런 장치들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TV 화면이랑 조명을 연동시켜서 TV 조명이랑 화면을 연동시켜서 화면 속의 색상과 밝기 변화에 따라 조명의 색상이 자동으로 변하는 시스템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P사의 조명입니다. P사에서 만들어서 제품화한 H 어쩌고 하는 이름을 가진 조명입니다. 또 그림을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 이것들은 IoT인지 스마트인지 아니면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코마우스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유형의 장치들이 많이 증가했어요. 제가 처음에 IoT라고 하는 걸 공부할 때가 2010년대 초반인데 이때는 기껏해야 여기 있는 모니터와 여기 본체를 화면으로 연결해두고 마우스랑 키보드가 유선으로 본체 위에 이렇게 꼽히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무선 마우스가 등장하고 무선 키보드가 등장하면서 이 선은 점차 사라져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코 스마트 마우스, 에코 아니고 이구입니다. 이구 스마트 마우스라고 하는 거는 여기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듀얼 모니터가 아니라 다른 컴퓨터인데 내가 쓰고 있는 이 마우스가 이렇게 가면은 이쪽 모니터의 커서가 움직이고 오른쪽으로 다시 가면 오른쪽 모니터의 커서가 움직이는 이런 기능을 가진 것을 우리가 제작을 했다.
라고 해서 인터넷에 올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거 하면은 뭐 그냥 그저 그런 기능이니까 추가적으로 파일 복붙 기능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서 이전보다는 훨씬 더 스마트한 작업 처리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제품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보실 그림은 의족입니다. 의족. 뭐 참전 용사들이시든 아니면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분이시든 어떠한 계기로든지 간에 팔, 다리 같은 것들 하나 잃으실 경우가 주변에 보시면 한두 분 정도는 계실 거예요. 뭐 물론 안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두 분 계시다면 예전에는 이 사람의 팔과 다리 모양의 의수나 의족을 붙여서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게 또는 그냥 없는 것보다는 위화감을 덜 주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 스마트 의족이라고 하는 이 장치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분은 여기 이하로는 신체 일부가 훼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 몸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근육 신호, 여기 있는 근육의 움직임, 이것들을 가지고 원래 이 밑에 다리가 어떤 움직임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뿐만 아니고 이거 만든 회사는 의족뿐만 아니고 의수도 있습니다. 의수도 있는데 만약에 신체 일부 이렇게 딱 절단이 되었다면 여기에 있는 근육 움직임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 앞에 상완의 움직임을 추론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호들을 분석을 해서 근육의 움직임과 신호들을 분석을 해서 기계와 동기화를 시켜주는 그런 장치가 스마트 의족이다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도 쓰는 사람들이 한두 명 정도는 반에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착용을 하고 집중력을 높이면 내가 바로 스마트해진다. 이런 컨셉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스마트에 해당하는 장치가 있을까요? 의족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라고 하는 기능은 사실 이름은 똑똑하다라는 말밖에 표현을 안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맥락상에서는 이런 의미가 더 존재합니다. 원래 있던 전통적인 전자기기 또는 전기기기보다 더 스마트하다. 그렇죠? 아마 스마트 아니고 smarter than 옛날 기기들 이런 표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IoT에 해당하는 장치는 있을까요? 만약에 MC스퀘어를 만드는 회사가 지금까지도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면 눈에 이거 불빛 주고 그 불빛을 비춰서 뇌파 같은 거를 저 같으면 수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사용자가 취침 중일 때, 수면 중일 때 인터넷으로 전송을 해서 뇌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도록 할 겁니다. 만약에 현존에 계시다면 굉장히 제가 실례인 말을 드린 거죠. 그리고 2구 스마트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통신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IoT라고 하면은 I가 인터넷을 말한다고 했는데 인터넷에 대한 기능이 내장되어 있지 않다면 IoT 장치라고 보기도 어렵고 특별하게 스마트한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않다면 스마트하다고 불리기도 조금 그렇죠. 근데 예전 장치보다 더 컴퓨터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똑똑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장치라고 보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사물 인터넷을 정말 본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기본 배경, 그리고 사물 인터넷의 실제 정의, 그리고 사물 인터넷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아키텍처, 그리고 기계학습이 필요한 이유,
기계학습과 기계학습을 이용하기 위한 구조, 기계학습이 적용된 사례에서 총 6가지 내용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ICT라고 하면 I는 정보입니다. Information. 그 다음에 C는 통신입니다. 통신. 그리고 T는 Technology, 기술이라서 정보통신 기술. 정보통신 기술의 생태계. 그리고 IoT, WOT, 기계학습이 IoT에 필요한 이유. 그리고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IoT에 적용된 사례. 5가지 파트로 구성을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보실 내용은 SPND 모델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사슬입니다. ICT 생태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4가지 요소는 반드시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SPND에 관한 각각의 약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S는 Service, P는 Platform, N은 Network, D는 Device입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컨텐츠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는 컨텐트, 플랫폼, 네트워크, 터미널 이렇게 하는데 또 터미널이란 말은 한국 사람한테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디바이스는 그대로 따서 왼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CPND 모델이라고 국내에서는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용어로 치면은 SPND 모델이라고 한다는 것을 잘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PND 모델에 관한 개별적인 역할을 알려드리면 C라고 하는 것은 게임 만들고 음원 만들고 영상 만들고 하는 기업들이 컨텐츠 제공자라고 보통 불립니다. 컨텐츠 프로바이더라고 불리는데 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편 끝에는 장치를 판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전에 3G 또는 2G 시절에 음악을 들으려면 멜론에서 또는 타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서 내 핸드폰에 저장한 다음에 지하철에서 이어폰을 꽂고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제가 쓰던 핸드폰은 mp3 파일 같은 경우에는 한 3개, 압축을 잘하면 5개 정도의 곡을 수록할 수 있어서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돌려서 듣고 싶어서 20곡짜리 요금제를 가입을 해서 일주일에 5개씩 다운받아서 갱신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인터넷의 기술이 급격히 고도화되면서 네트워크를 서비스하는 사람들과 급격하게 연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쉽게 생각하면 그냥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인터넷과 구분되는 기술적 정의도 있지만 모든 기술이 인터넷과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미뤄보면 네트워크는 그냥 인터넷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통신업자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우리 이통 3사라고 불리는 SKL 3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중간에 플랫폼 기업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애플의 앱스토어, 그 다음에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삼성의 갤럭시 스토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컨텐츠 사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카카오죠. 카카오.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런칭하니까 너희 회사들 들어와라 라고 플랫폼 사업을 하는 게 카카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종류를 놓고 보시면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PC, 스마트폰, 태블릿, 그리고 게임기를 판매하는 제작사들도 디바이스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컨텐츠에는 온라인, 모바일, 게임 기업, 그리고 콘솔 게임 기업, 아케이드 게임 기업, 뭐 다른 것도 있겠죠. 책 파는 기업,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책 파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아마존이죠, 아마존. 아마존이 있고, 아마존은 디바이스에 해당하는 걸로 킨들이라고 하는 것을 팔죠. 전자책입니다, 전자책. 그리고 아마존은 플랫폼을 AWS라는 것을 보유하고 있고, 네트워크는 미국의 네트워크를 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SPND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분류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이 SPND는 있어요. SPND는 있는데 이 친구들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하는 데 있어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수직 모델과 수평 모델입니다. 먼저 수직 모델에 관해서 살펴보시면 특정한 누군가가 SPND를 독점을 해서 폐쇄형으로 구성을 하고 자신의 실정에 맞춰서만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G 시절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 본다면 먼저 이 통사가 있습니다. 현재 보이진 않지만 이 중간에 네트워크를 제공을 합니다. 예전에 제 기억을 떠올려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S사의 통신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S사에서만 독점으로 제공하는 스카이라고 하는 폰을 사용을 해서 SK의 망을 통해서 전화든 문자든 주고 받았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저도 핸드폰을 쓰다 보면 어린 나이니까 되게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벨소리든 컬러링이든 바꾸고 싶다 하는데 다른 통신사 들어가서 제 벨소리랑 컬러링을 다운받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SKT에서 제공하는 플랫폼, 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SK가 만들어서 업로드해둔 벨소리와 컬러링을 다운받아서 또는 설정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쭉 한번 보시면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하나 회사, 플랫폼도 하나의 회사, 네트워크도 하나의 회사, 파는 기계도 그 회사가 파는 기계, 이렇게만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세로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폐쇄적인 특징 때문에 마치 미사일 넣는 창고를 우리가 보통 사일로라고 합니다. 사일로. 한쪽 방향으로 집어넣고 한쪽 방향으로 빼고 이것만 가능하다라고 해서 수직 모델 또는 사일로 모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보실 것은 수평 모델입니다. 수평 모델. 수평 모델은 아니 이렇게 하지 말자. 장치 사가지고 재고 만들어 놔봤자 어차피 나중에 남으면 다 손해잖아. 그냥 우리끼리 다 쓸 수 있게 하고 벨소리 컬러링 이거 그냥 우리가 하지 말고 이거 만드는 사람들 모아서 만드는 사람들 서드파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서드파티 모아가지고 우리 업로드하게 하고 우리는 그냥 중간에 유통비용만 받아 먹으면 더 편하지 않을까? 라고 해서 나오는 게 수평 모델입니다. 수평 모델은 그래서 네트워크를 제외한 일부 네트워크가 열려있긴 합니다만 네트워크를 제외한 다른 기기 회사들 나 S사 얘기했으니까 이제 다른 회사 하겠습니다. 우리 L사인데 우리한테 핸드폰 팔고 싶은 업체들 들어오세요 하면은 3X 회사 들어올 거고 앱 회사 들어올 거고 또 이제는 안 파는 것 같은데 LG폰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뭐 가능하다면 샤오미 들어올 거고 회사에 따른 기기의 제약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망만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플랫폼도 외부 컨텐츠 제공자들에게 오픈을 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너희도 아무데나 가져와서 쓰세요. 뿐만 아니라 다른 플랫폼에서도 나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옆으로 앞뒤로 모두 개방해 놓은 모델을 수평형 모델 또는 개방형이라고 하면 오픈입니다. 오픈 모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직 모델이든 수평 모델이든 요즘 세상에는 표준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자면 우리 예전에 핸드폰을 만약에 사게 되면 그 기기에 맞는 충전기와 그 기기에 맞는 충전기와 기기에 맞는 어댑터가 같이 들어와서 다른 회사의 거는 사용할 수 없으셨던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는 대부분 같은 회사나 같은 모델의 핸드폰을 한 번에 구입해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었던 시기가 짧지만 조금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표준화가 진행이 되면서 요즘에는 대부분의 핸드폰이 USB-C를 통해서 충전을 하는 게 가능하죠. 특정 회사만 제외하고요. 그래서 표준화를 통하면 소비자가 굉장히 이득을 봅니다. 소비자가 이득을 보니까 소비자는 대체로 표준화된 규격을 많이 따르는 회사의 제품을 사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표준화는 두 가지 관점에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The Jure Standard라고 하는 것은 서류상의 표준입니다. 그리고 De facto Standard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의 표준입니다. 사실상의 표준이란 것은 누가 이래라고 한 적은 없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시장을 점유를 많이 하다 보니 저 친구 거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도태되더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팩토 스탠다드입니다. 그 주로 스탠다드는 대체로 보통은 EU와 같은 진영에서 시작이 됩니다. EU라는 그 연합체의 특성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제각각 콩가루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규격을 만들고 법을 다 같이 만든 다음에 이거를 모두가 따르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서류상의 표준에서는 실제로 구현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과거의 내용을 가지고 현재를 정리하고 그리고 미래에 관한 어떤 특별한 지향점을 정리해내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스탠다드는 대체로 EU 또는 ISO 국제표준화기구입니다. ISO에서 진행을 하고 팩토 스탠다드는 신기술이 표준을 만든 다음에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팍 튀어나오는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보통 미국과 같은 거대 공룡 대기업이나 유니콘을 많이 보유한 미국에서 보통 출발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도 서류상의 표준이랑은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쓰는 인터넷은 팩토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팩토 스탠다드에 근거한 미국의 인터넷 기술을 우리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구글, IBM, 퀄컴, 시스코 이런 미국 기업들의 이름이 많이 나열되어 있죠. 여기는 엣지는 EU 산하의 그 표준화 기구입니다. 그래서 원 M10 어프로치는 사물 인터넷에 관한 표준화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SP&D 모델이라는 걸 보시면서 플랫폼을 보고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특히나 K사에 관한 민심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그냥 저 중간에서 봉이 김선달 하는 거잖아. 중간에서 그냥 데이터 지나가면 돈 수수료 떼는 그런 거잖아 라고 생각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ICT 산업계에서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자를 하나 런칭을 했어요. 신기술로는 하지 않을 거고 우리
부산에서 버스 노선이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나 버스 만들 거야. 버스 회사 하나 만들어서 나 운영할 거야. 근데 그 플랫폼 다 필요 없어. 시에서 운영하는 거 보니까 그냥 운영의 자유도 많이 떨어지고 내가 원하는 노선으로도 못 가고 그래서 나 이게 되게 별로야. 그래서 내가 버스 정류장도 다른 애들이랑 공유 안 하고 다 새로 만들고 차고지도 그냥 내가 다 나중에 사람 많아지면 많이 수용해야 되니까 크게 할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람이 우리 걸 안 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류장 만드는 데 쓴 비용도 다 날리고 차고지도 날리고 차값도 날리고 인건비도 날아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 상황을 IoT 환경에 데려와서 비유를 해보면 자, 첫 번째 어디에 차가 정차해야 될 것이냐는 IoT 장치가 어디에 있는가, 사물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연결하고 오니까 정류장이 어디에 있고 언제 내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태워야 하는가 요거죠. 그래서 어디에 있고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누며 데이터의 저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IoT 장치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약사항이 꽤 많습니다. 작은 데다가 배터리도 오래 가야 돼요. 그래서 미래 기술이 도입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할 것 같은 미래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를 많이 사가지고 차고지도 키우고 차도 많이 집어넣고 정류장도 많이 집어넣는데 사람이 많이 안 오면 어떻게에 대한 플랜은 지금 안 보이죠. ICT에서 마찬가지로 전 1억짜리 서버를 샀습니다. 1억짜리 사서 사람 많이 쓰겠지 해서 트래픽도 한 20TB 정도를 1초에 20TB 정도를 소모할 수 있는, 이거를 다 서비스할 수 있는 인터넷을 연결을 했는데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제가 예제에서는 5% 해놨는데 조금 더 극단적인 상황을 보여드리면 리소스 사용률이 1%입니다. 100% 처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1%만 처리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99%는 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1억 날리고 인터넷비 날리고 하는 건데 플랫폼한테다가 이 역할을 맡기면 AWS 같은 곳에 이 역할을 맡기면 내가 사용한 만큼만 돈을 내면 되기 때문에 더 경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또 서버 만들었는데 갑자기 서버가 불량이었는지 블루 스크린이 계속 뜨는 겁니다. 그러면 수리 기사가 와서 점검을 하거나 본사에서 수리를 처리를 다 해주기 전까지는 놀아야 되니까 또 서비스를 못하게 되겠죠. 그러면 차라리 이때는 플랫폼 기업한테 그냥 데이터를 올려놓고 여기다 쓰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버스 정류장을 내가 세우는 것보다는 시가 운영하는 버스 정류장이나 시가 운영하는 버스 공용 차고지나 아니면 시의 버스 터미널이나 이런 것을 활용을 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사람도 끌어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의 종류는 SPND 중에서 뭐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가에 따라서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연결 중심형이냐 서비스 중심형이냐, 두 번째는 장치 중심형이냐 데이터 중심형이냐 해서 줄마다 하나씩 선택을 하는 경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이통 3사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우리 이통 3사는 연결 중심 플랫폼입니다. 즉 네트워크에 기반을 한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중심이냐 데이터 중심이냐고 하면 중간쯤에 있지만 그래도 디바이스 중심, 네트워크와 디바이스를 연결을 하고 인터넷에 연결하는
데이터를 또 그리고 저장해서 처리하는 데 중심이 있습니다. 우리 구글도 기기를 팔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죠. 검색을 해주고 문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 구글입니다. 그래서 구글의 위치를 보시면 디바이스 중심이냐 데이터 중심이냐 해서 데이터 중심 쪽에 가 있는데 끝에서 약간 왼쪽에 가 있는 거는 아무래도 구글에서 파는 레퍼런스 폰, 레퍼런스 태블릿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한번 찾아볼까요? 애플 있습니다. 애플. 이 회사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디바이스 중심이냐 데이터 중심이냐 했을 때 물론 데이터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디바이스에 많은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서비스 중심이냐 커넥티비티 중심이냐라고 했을 때 애플이 통신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커넥티비티 중심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 중심 플랫폼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M2M과 IoT 이 개념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oT를 설명드리기 이전에 M2M이라 하는 개념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M2M은 M-머신입니다. M-머신. 2는 2입니다. 2. 너에게, to you 할 때 그 2입니다. 그래서 장치에게 데이터를 보내는 게 M2M 통신입니다. IoT는 장치가 네트워킹, 즉 인터넷을 통해 여러 대상과 통신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SPND 모델의 예를 들어보면 이 친구는 M2M 같은 친구는 수직과 보통 연관이 됩니다. IoT는 수평 모델과 많이 연관이 됩니다. 그림을 놓고 보시면은 앞에서 보신 수직 모델, 수평 모델과 매우 흡사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장치의 특성만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장치의 특성만을 두고 보자면 M2M과 IoT는 어때요? 그림만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매우 연관이 깊고 사실상 거의 같은 친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M2M과 IoT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번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SPND에서 IoT만 놓고 본다 했을 때 디바이스의 특성이 M2M 친구다. 이 장치는 여러 플랫폼과 여러 서비스에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네트워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즉 인터넷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이라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통신망을 통해 서버의 응용 프로그램과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인터넷과 연결되게 만드는 거죠. 연결되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오른쪽 밑에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왼쪽 그림 보시면 디바이스랑 구름은 보통 우리가 인터넷을 그립니다. 인터넷. 구름과 장치가 바로 연결되어 있죠. 장치가 통신망에 직접 연결되는 겁니다. 뭐가 가능할까요? 랜선이죠, 랜선. 아니면 3G나 LTE 이런 거 모뎀 달아서 직접 연결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장치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통신망에 직접 연결이 되는 건데 그 중 하나 딱 결정해서 하는 건 이런 건 아닙니다. 그 중 하나가 랜덤으로 인터넷에 연결되는 친구가 죽으면 다른 친구가 대신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만들어진 기술은 메쉬 네트워크나 애독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통신망에 연결되는 거고 이 그룹의 구성원은 게이트웨이와 연결되어서 게이트웨이한테 자신이 보낼 데이터를 전달하고 게이트웨이가 그것을 인터넷으로 올려주면 응답이 왔을 때 원래 보낸 사람한테 돌려주는 이런 형태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를 조금 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쓰고 있는 스마트 전구입니다. 저희 집 걸 직접 찍은 건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서 같은 모델의 그림만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가 장치 D에 해당하는 친구입니다. D. 그리고 이 친구는 게이트웨이입니다. SPND 모델에서 보이지 않았지만 이 게이트웨이 G입니다. 그래서 이 전구와 여기 있는 게이트웨이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그비라고 하는 기술로 무선 통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게이트웨이는 랜선을 통해서 인터넷에 연결이 됩니다. 이게 가장 대중적인 유형으로 여러분의 자택이나 또는 다른 영업장이나 해서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맨 처음에 보신 그 깜빡깜빡 하는 거 저는 이걸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 보실 때 잘 설치해 두시면 굉장히 영화관보다 더 실감나는 이런 상황을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IoT 장치의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5대 특성이라고 합니다. 먼저 그림을 보여드릴 테니까 어떠한 특성을 설명하는 그림인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다양하다입니다. 다양하다. 제가 전구 하나 보여드렸지만 사실은 그것 말고도 요즘에는 선풍기, 인터넷, 공기청정기, 프린터, 기타 등등, 에어컨 이런 친구들도 IoT 장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없이 많답니다. 종류만 많은 게 아니라 그 숫자까지도 지금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 추산에 따르면 2020년에 50억 개를 돌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난 본 적 없는데 왜 이렇게 적어?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설계 의도의 세 번째 항에 보시면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는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난 모르겠어 하는 게 정말 잘 만들었다는 칭찬인 거예요. 뭐 게임 진짜 열받게 하네 하면 상대방이 정말 잘하는 거죠. 그것처럼 나 못 봤는데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면 정말 잘 만든 겁니다. 네 번째, 치명적인 것을 다룹니다. 크리티컬리티에 크리티컬 하면 생명에 치명적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화재 경보기 센서가 있었는데 고장나서 안 돌아가요. 그러면 저는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치명적일 다른 것이고, 그리고 이 친구는 상시 하루에 몇 번이고 1시간에 몇 번이고 1분에 몇 번이고 동작해야 됩니다. 불나면 1분 1초가 다급하기 때문에 끝없이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사람 같으면 아니 이상 있을 때 한 번만 말해라고 할 수 있는데 기계니까 이상이 없으면 없다고, 있으면 있다고 끝없이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끝없이 제잘거린다. 이런 특성들을 가지는 장치들이지만 제약사항은 분명합니다. 기능이 너무나도 제한됩니다. 대체로 크기가 칩들이 이 정도예요. 라즈베리파이나 아두이노 같은 것들 한번 사서 써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정도는 손바닥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죠. 근데 거기서 그 친구는 너무나 범용적인 장치이고 전용 장치를 설계한다라고 하면 더 작은 칩들을 가지고 더 소형화를 시킵니다. 이때 보통 우리 여기 검지 한 마디보다 보통 작은 크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작디 작고 작다 보니 그렇게 많은 기능을 못 넣는 겁니다. 복잡한 걸 못 지켜요. 우리 PC에 쓰는 CPU보다 훨씬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 요즘 쓰는 CPU는 64비트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4비트 아니면 8비트입니다. 운이 좋으면 16비트나 32비트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많이 싼 장치들을 씁니다. 뿐만 아니라 배터리도 적어요.
우리 요즘에 보조 배터리 많이 가지고 다니시면 1000mAh나 2만 mAh일 겁니다. 그거보다 훨씬 적은 양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코드를 때려 박았어요. 코드를 때려 박았단 말은 코드를 이 장치에 올리면은 개발을 한 내 컴퓨터랑 분리시키는 겁니다. 분리하면 나중에 쉽게 못 바꿉니다. 이런 장치들이 배터리도 적고 CPU도 그래 성능이 안 좋은데 항상 거기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20년 이상 항상 그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장치들은 숫자가 많아야 되고 비용도 적게 들어야 되지만 오랫동안 동작해야 됩니다. 외계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WOT에 관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IoT는 M2M에서 비롯되어서 Internet of Things라는 용어의 약자입니다. 그런 WOT는 Web of Things입니다. 직역하면 사물의 웹. 이 말의 의미를 확장해서 살펴보시면 사물들이 사용하는 공용어, 즉 HTTP 프로토콜을 통해서 사물이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되게 예전에 이런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정보 교환 기법이 WOT에서 사용이 됩니다. 왜? 복잡한 거 못하니까. 그게 바로 WOT라고 하는 것의 철학입니다. WOT는 IoT와는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IoT는 큰 그림을 그려둔 거고 WOT는 방법론에 관한 겁니다. 그럼 왜 웹일까요?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이 핸드폰 아니면 이런 핸드폰 그리고 지금 제가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PC 여러분이 들으시는 PC 어디서나 웹을 사용하고 있고 웹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각종 IoT 장치들이 있을 때 이것을 인터넷과 웹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 교환을 하게 한다면 어떨까? HTTP는 유니버설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나 다 있어요. 그리고 이미 정의된 연산 기능들이 있습니다. get 하면 데이터 가져오는 거고 put 하면 집어넣는 거, delete는 지우는 거, post는 새로 만드는 거. 유니버설하다는 이야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안드로이드, iOS, 유닉스, 리눅스, 윈도우, 매cin토시, 기타 등등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의 기능을 이용을 하면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것도 주소 형식으로 장치의 위치를 설명을 하면 충분히 다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WOT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데이터 교환은 어떻게 할 건데 딱 들어맞는 디자인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REST입니다. REST는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입니다. 상태를 전송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상호작용성을 제공하는 방법론 중 하나인데 자, 요약해서 보시면 REST의 명령어 세트는 이렇게 4개밖에 없어요. 만들기, 읽기, 업데이트하기, 지우기 이렇게 4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면 분산된 자원 오해가 있으실 수 있으니까 이건 좀 바로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디바이스가 있고 플랫폼이 있어요. 그럼 현재 이게 온도 센서입니다. 여기 온도 값을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이 있을 거고 이 친구의 디바이스에 온도를 저장하는 메모리 공간이 있을 건데 이 두 개를 어떻게 동기화하느냐 이게 분산된 자원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바이스가 들어올 때 내가 온도 저장할 거니까 공간 만들어줘. create죠. 그 다음에 update. 나 온도 몇 도, 몇 도, 몇 도, 몇 도, 몇 도, 몇 도, update. 그리고 이것을 온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여기서 온도 몇 도, 유저죠, 유저. 그러니까 컨텐츠.
온도 몇 도, read하고, 아, 이제 온도 세서 없어졌어. delete. 이렇게 하면 서버가 할 수 있는 관리 기능은 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HTTP를 이용을 해서 REST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create, read, update, delete를 우리가 CRUD 연산이라고 하는데, CRUD 연산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자원의 위치는 웹 주소 URI로 나타내고, 어떻게 변경되어야 되고 뭘 만들어야 되는지는 HTTP 메시지의 body에다가 JSON이라고 하는 왼쪽에 보시는 이러한 형식의 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서버에 전달을 하고 응답을 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계학습에 관련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앞에 말씀드렸지만 IoT 장치는 기능 제약이 심합니다. 고가의 제품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CPU든 GPU든 NPU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잘 동작을 안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 일반적으로 그 자동문에 들어가는 적외선 센서는 적외선 변화량을 가지고 움직임이 있다 없다, 요거를 판단을 합니다. 즉 if else, switch case, 요거를 이용해서 정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밖에 불가능합니다. 근데 요걸로 물체 크기, 센서랑 거리, 속도, 표면열, 속도 빠르다 느리다, 거리 멀다 가깝다, 크기 크다 작다, 또 몇 명이나 지나갔는데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 if else문 가지고 지나간다 안 한다만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임계치 기반의 단순 판단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미탐지, 이거 미탐지고, 오른쪽 보시는 이 그림 유령 탐지라고 합니다. 보통 되게 비꼬는 말인데 유령 탐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가지고 야외에 방범에 쓰기가 매우 부적절합니다. 강아지 탐지 이런 것도 쓰고 싶은데 야외 방범 시스템에 우리 이거 센서 갖다 놓으면 고라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잡힌답니다. 사람만 하고 싶은데 고라니를 맨날 잡아서 경보가 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는 기계학습이 딱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 원래는 요거는 맞아요. 사람 지나간 거 맞고 사람 안 지나갔어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되면 사람이 지나갔다라고 판단하겠죠. 이게 고스트 디텍션입니다. 아니 그러면 복잡한 거 처리할 수 있게 만들면 안 돼? 즉 처리할 수 있는 메커니즘 탑재하면 되잖아. 네가 프로그램 못한 거 아니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약 보면 전력도 적고 코드도 때려 박았고 항상 거기 있어야 돼. 무슨 수로? 배터리 더 달면 너가 책임질 거야 라고 반론할 수 있어. 그래서 복잡한 동작은 높은 전력의 소모를 초래하고 유지보수도 잘 안되고 동작 기간도 단축시킵니다. 따라서 원래 개념은 여기가 사람 지나간 거, 여기는 귀신이 지나간 거, 여기는 안 지나간 거,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했는데 이 빨간 게 이거 if else로 구분한 거예요. 개념적으로 딱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계학습을 가지고 이런 경계선을 만들어내면 오히려 더 연산도 간단해지고 더 높은 신뢰성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if else가 빠져버리니까 복잡한 라직이 빠지고 파이프라이닝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고라니도 구분하고 강아지, 멧돼지 이런 것들도 구분할 수 있는 사례가 부산대학교의 석사학위 논문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계학습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데, 먼저 학습 데이터를 모아야 됩니다. 학습 데이터는 원래 장치가 나중에 판단할 거니까 장치가 인식한 센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잘 모아야겠죠. 그래서 장치가 학습 데이터를 모아서
플랫폼과 응용을 향해 던집니다. 하면 쭉쭉 수집이 되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말하는 빅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빅데이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냥 대충 많다고 빅데이터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리밋 할 때 무한대 인피니트이라고 하는 게 개념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세기, 즉 카운트하기 곤란한 수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100개만 넘어가도 곤란해요. 근데 컴퓨터는 100개는 너무 수월하죠. 컴퓨터가 카운트하기 곤란한 정도의 크기가 빅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몇 개쯤 될까요? 한 1억 개, 2억 개쯤 되면 곤란하겠죠. 메모리가 받쳐주지 못하고 이 정도니까. 자, 그래서 플랫폼으로 보내면 우리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상용 플랫폼에는 기계학습 도구들이 어지간하면 다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은 거기서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직접 디자인해서 프로그래밍으로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판단은 누가 할까요? 플랫폼이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건 아니겠죠. 애플리케이션이나 디바이스나 둘 중에 누군가가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장치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실시간성이 중요할 때는 디바이스가 판단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판단을 유보할 수 있다면 애플리케이션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을 통해서, 노이즈 캔슬링은 심층 학습을 통해서 구현한 사례입니다. 클리어버즈라고 하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화 잡음을 사전에 딥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고, 통화 시에 생성된 노이즈를 통화 음질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평소에 잡음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통화 중에 있었다면 이 잡음을 여기 쭉 매칭시켜서 이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음파가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판단은 기기가 직접 하겠죠. 서버로 왔다 갔다 할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러면 플랫폼은 무슨 역할을 하냐? 장치 업데이트나 미처리 잡음을 보고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실 사례는 인공지능 기술을 클라우드에서 적용하는 사례입니다. 시설물 재난 안전 관리 시스템입니다. 단일 센서만으로는 중규모, 대규모의 건물 위험 여부를 진단하기 어렵죠. 건물이 얼마만큼 흔들리더라, 그리고 건물이 얼마만큼 기울었더라. 당연히 우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센서 데이터와 다른 기반 정보를 취합하기 유리한 플랫폼에서 판단을 하게 하고, 센서들은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판단 주체는 플랫폼 또는 응용. 그래서 응용과 플랫폼의 활용 정도는 데이터 수집, 학습, 모니터링, 판단 전방위적으로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선 장치들의 매체 접근 제어의 강화 학습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매체 접근 제어라고 하면 먼저 사람으로 치면 우리 사람들이 서로 마주보고 대화를 합니다. 근데 공기와 시간이라고 하는 매체를 나눠 써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같은 시간에 둘이서 동시에 말하면 싸우는 것밖에 안 되죠. 당연히 무선 장치들도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할 때 다른 사람이 쉬고, 누가 말할 때 다른 사람이 쉬고 하는 규칙을 정해놓은 게 매체 접근 제어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그런데 사물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매체 접근 제어는 알로하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알로하는 뭐냐면 다른 사람 말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나 말하고 싶을 때 합니다. 하고 2명 이상이 동시에 가운데 친구한테 말을 안 시켰고 나 혼자 말 시켰다면 응답이 오겠죠. 근데 둘이서 같이 들어오면
누가 말했는지 모릅니다. 응답을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얘 또 보내요, 또. 그럼 중간에 말 시키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얘네들이 충돌을 많이 일으켜서 점점 더 시끄러워질 겁니다. 근데 알로하를 쓰는데 강화 학습을 집어넣어 가지고 충돌을 안 생기게 한다는 이유는 눈칫밥을 되게 키워주는 거예요. 눈칫밥. 눈칫밥이 아니고 눈치를 굉장히 강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눈치를 강화시켜서 내가 이때 보내니까 응답이 안 오더라. 충돌이 났던 타이밍을 계속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했던 것도 계속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강화 학습을 통해서 눈치 게임하는 기술을 키운 다음에 알로하를 사용하지만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이 해당 장치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판단 주체는 장치, IoT 플랫폼의 활용 정도는 학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아니고 학습 알고리즘 설계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내용은 공공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외부 플랫폼과 내 플랫폼과 기계학습이 결합된 사례입니다. 스마트 농장이라고 하는 ICT 솔루션입니다. 센서 데이터도 모으고 다른 날씨 정보 이런 것도 모아서 정보를 유리하게 취합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다 모아서 내가 지금 뭐 해야 된다를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이 판단에 근거해서 농장의 생육 환경 인자를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날씨 센서라는 게 있나요? 습도 조도 센서 같은 건 있는데 날씨 센서라는 건 없습니다. 날씨 데이터라는 건 있어요. 어디 있냐? 우리 공공 데이터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 우리 핸드폰에서 날씨 보시는 거 그 전부 다 이 통사가 제공하는 게 아니고 공공 데이터 플랫폼에서 가져와서 보여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스마트폰 플랫폼에서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공공 데이터 플랫폼에서 날씨 정보를 가져와서 여러가지 기반 정보랑 디바이스로부터의 데이터를 취합한 다음에 오늘은 뭘 하자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IoT 플랫폼의 활용 정도는 현장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반 환경 데이터, 즉 공공 데이터 수집, 학습, 모니터링, 그리고 미래 예측과 판단 여기에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저와 함께 1시간 동안 IoT 기계학습 여기 관련된 배경 지식들을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또는 뭐 과거로 돌아가서 상상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과거의 경험들이랑 굉장히 많이 엮어봤습니다. 실제로 제작해 볼 수 있는 시간은 1시간으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한 것은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혹시나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동안 교육 듣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